동전을 하나 던져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며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 순간 동전은 앞면일까요? 뒷면일까요? 당연히 아직 모릅니다. 땅에 떨어져서 봐야 알 수 있죠. 하지만 양자역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전이 공중에 있을 때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죠. 100년 전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명확했습니다. 양자 세계에선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빛과 전자가 파동이자 입자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게 남아 있습니다. 전자는 관측하기 전까지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마치 공중의 동전처럼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순간, 그제야 한 곳으로 결정됩니다. 1927년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 물리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정말로 주사위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첫째,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 둘째,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셋째, 세기의 천재 아인슈타인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이 기묘한 원리가 오늘날 어떻게 쓰이는지. 준비되셨나요? 양자역학에서 가장 이상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27년 독일 괴팅겐 대학 27세의 젊은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그는 밤새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까? 계산하면 할수록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수록 속도는 불확실해집니다. 반대로 속도를 정확히 알수록 위치가 흐릿해집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처음엔 계산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시 해도 같은 결과.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두운 방에 파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파리가 어디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을 켜야 합니다. 불을 켜는 순간 빛이 파리에게 부딪힙니다. 그러면 파리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빛이 부딪히는 순간 파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위치는 알았는데 이제 파리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모릅니다. 더 약한 빛을 쓰면 어떨까요? 그러면 파리를 덜 건드리겠죠. 하지만 빛이 약하면 파리의 위치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세계의 딜레마입니다. 관측하려면 영향을 줘야 합니다. 영향을 주면 원래 상태가 바뀝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이것을 수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불확정할까요? 전자 하나를 봅시다. 위치를 1나노미터 오차로 측정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면 속도는 시속 약 360만 킬로미터의 불확정성을 가집니다. 빛의 속도의 0.3%입니다. 엄청난 불확정성입니다. 반대로 속도를 정확히 알면 위치는 수미터 이상 흐릿해집니다. 전자가 방 안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치의 불확정성 곱하기 운동량의 불확정성. 그 값은 항상 일정 이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이것은 측정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좋은 측정 장비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본질입니다. 전자는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속도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2000년 넘게 인류는 생각해왔습니다. 모든 물체는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가진다. 뉴턴 역학의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는 다릅니다. 전자는 위치와 속도를 확률로만 가집니다. 측정하기 전까지는 흐릿한 구름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럼 전자는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전자는 정확히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 확률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는 순간
그 순간에 한 곳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물리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말도 안 돼. 자연이 그렇게 애매할 리 없어. 하지만 실험은 명확했습니다. 전자를 아무리 정밀하게 측정해도 불확정성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양자 입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자, 광자, 모든 것. 미시 세계의 기본 법칙. 우리는 확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일상에선 이것을 못 느낄까요? 야구공을 던집니다. 질량이 145g. 전자보다 10의 27승배 무겁습니다. 야구공의 불확정성을 계산하면 미치 오차 10의 마이너스 33승미터. 원자핵보다 10의 18승배 작습니다. 완전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공은 정확한 궤적을 그립니다. 하지만 전자는 다릅니다. 질량이 너무 작아서 불확정성이 지배합니다. 양자 세계와 일상 세계. 같은 법칙이지만 규모가 다릅니다. 1935년 오스트리아 출신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 그는 양자역학의 이상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고 실험을 만들어냅니다.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고양이를 넣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원자 하나, 가이거 계수기, 독가스 장치. 방사성 원자가 붕괴하면 가이거 계수기가 감지합니다. 그러면 독가스가 나와서 고양이가 죽습니다. 방사성 원자가 붕괴하지 않으면 고양이는 살아 있습니다. 자, 상자를 닫습니다. 1시간 기다립니다. 이 1시간 동안 원자가 붕괴할 확률은 정확히 50%입니다. 질문. 상자를 열기 전 고양이는 어떤 상태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둘 중 하나겠지. 살았거나 죽었거나. 우리가 모를 뿐이지 고양이는 이미 살았거나 죽었을 거야. 하지만 양자역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고양이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서 보기 전까지는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이것이 양자역학의 논리적 결론입니다. 차근차근 따라가 봅시다. 방사성 원자는 양자 입자입니다. 관측하기 전까지 붕괴했다와 붕괴하지 않았다의 중첩 상태입니다. 둘 다인 겁니다. 원자가 둘 다면 가이거 계수기도 둘 다입니다. 울렸다와 울리지 않았다가 중첩. 가이거 계수기가 둘 다면 독가스도 둘 다입니다. 나왔다와 나오지 않았다가 중첩. 독가스가 둘 다면 고양이도 둘 다입니다. 죽었다와 살았다가 중첩. 이것이 양자 중첩입니다. 영어로 superposition. 한 가지 상태가 아니라 여러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그러다가 상자를 엽니다. 우리가 고양이를 봅니다. 그 순간 중첩이 깨집니다. 고양이는 살았거나 죽었거나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합니다. 슈레딩거는 이 실험으로 뭘 보여주려 했을까요? 이거 봐. 말도 안 되잖아. 고양이가 살았으면서 죽었다니. 이게 말이 돼? 양자역학 어딘가 이상한 거야. 슈레딩거 본인도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자역학이 뭔가 빠뜨린 게 있을 거라고 봤죠. 하지만 실험은 양자역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물론 실제로 고양이로 실험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광자, 전자, 원자로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입자들은 정말로 중첩 상태로 존재합니다. 관측하기 전까지는요. 잠깐, 그럼 관측이 뭔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관측이라고 해서 사람이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측정 장치와 상호작용하는 것, 주변 환경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관측입니다. 사람의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동 측정 장치도 관측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그럼 인간의 의식이 현실을 만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양자역학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관측은 물리적 상호작용일 뿐입니다. 의식은 관계없습니다. 다시 고양이로 돌아갑시다. 실제로 고양이는 살았거나 죽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거시적 물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공기 분자들과 계속 상호작용합니다. 이것이 계속된 관측입니다. 그래서 중첩이 거의 즉시 깨집니다. 양자 중첩은 아주 작은 세계에서만 유지됩니다. 외부와 완전히 격리되어야 합니다. 실험실에서 이것을 보려면 절대 영도 근처까지 냉각하고 진공 상태에서 극도로 짧은 시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입자는 정말로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자연은 우리의 직관과 다릅니다. 우리 일상 세계에선 동전이 앞면 아니면 뒷면입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선 동전이 공중에 있는 동안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실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양자 중첩, 그것은 실제합니다. 1927년 10월, 벨기에 브뤼셀, 5번째 솔베이 회의. 당시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29명이 모였습니다. 아인슈타인, 보어,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퀴리 부인. 물리학 역사상 가장 화려한 모임이었습니다. 주제는 하나, 양자역학을 받아들일 것인가. 회의장은 두 진영으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닐스 보어, 덴마크 물리학자, 양자역학의 선구자. 자연은 본질적으로 확률적입니다. 관측하기 전까지 입자는 확률로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반대편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만든 천재, 20세기 과학의 아이콘.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자연에는 명확한 법칙이 있다. 양자역학은 불완전한 이론이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낮에는 회의, 밤에는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 아인슈타인이 사고 실험을 제시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양자역학이 모순이 되지 않나. 보어가 밤새 고민합니다. 다음 날 아침, 보어가 답을 찾아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순이 없습니다. 이 논쟁은 3일 내내 계속됐습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은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끝났지만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1935년, 아인슈타인은 마지막 반격을 시도합니다. EPR 역설이라는 논문. 양자역학은 불완전하다는 주장.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자들은 이미 정해진 상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숨겨진 변수가 있다. 양자역학은 그것을 놓치고 있다. 보어는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입자들은 측정 전까지 정말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률로만 존재합니다. 누가 옳을까요?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철학적 논쟁처럼 보였습니다. 실험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964년, 북아일랜드 물리학자 존 벨, 그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벨의 부등식. 이것을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만약 아인슈타인이 옳다면, 숨겨진 변수가 있다면 실험 결과는 특정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보어가 옳다면, 자연이 정말로 확률적이라면 그 범위를 벗어날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여러 곳에서 반복 실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벨의 부등식은 깨졌습니다. 보어가 옳았습니다. 자연은 정말로 확률적입니다. 숨겨진 변수는 없습니다. 2022년, 이 실험을 수행한 3명의 과학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50년에 걸친 실험들이 증명했습니다. 양자역학은 옳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틀렸습니다. 세기의 천재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아인슈타인은 195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들이 양자역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신에게 뭘 해야 하는지 말하지 마시오. 과학은 우리의 직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실험을 따릅니다.
자연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정말로 주사위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제기한 EPR 역설, 양자 얽힌 문제, 이것은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중슬릿 실험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전자를 한 번에 하나씩 쏩니다. 두 개의 슬릿을 지나갑니다. 뒤쪽 스크린에 간섭 무늬가 생깁니다. 전자가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슬릿을 통과했는지 측정 장치를 놓으면 간섭 무늬가 사라집니다. 전자가 입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측정이 전자의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1982년 미국 메릴랜드 대학 물리학자들이 더 기묘한 실험을 합니다. 양자 지우개 실험. 이중슬릿에 측정 장치를 놓습니다. 예상대로 간섭 무늬가 사라집니다. 전자가 어느 슬릿을 통과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측정 장치가 기록한 정보를 지웁니다. 전자가 이미 스크린에 도착한 후에 어느 슬릿을 통과했는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자 간섭 무늬가 다시 나타납니다. 잠깐, 전자는 이미 스크린에 도착했습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선택이 과거를 바꾼 겁니다.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실험은 명확합니다. 이것을 지연 선택 실험이라고 합니다. 1978년 존 휠러가 제안했고 2007년 실제로 구현됐습니다. 더 극단적인 버전도 있습니다. 광자를 먼 우주로 쏩니다. 수백만 광년 떨어진 은하를 지나갑니다. 은하의 중력 때문에 빛이 휘어집니다. 중력 렌즈 효과. 광자는 두 경로 중 하나로 옵니다. 은하 왼쪽이거나 오른쪽이거나. 수백만 년이 지나 지구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측정 장치를 놓습니다. 어느 경로로 왔는지 측정하면 한 경로로만, 양쪽 경로를 동시에 측정하면 간섭 무늬가. 광자는 수백만 년 전에 은하를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 선택이 그 수백만 년 전 광자의 경로를 결정합니다. 시간 순서가 뒤집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 여행이 아닙니다. 정보를 과거로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언제 입자의 경로가 결정되는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입자가 은하를 지날 때 이미 경로가 정해졌겠지. 하지만 양자역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측정하기 전까진 경로가 정해지지 않았다. 수백만 년 동안 광자는 두 경로의 중첩 상태였습니다. 측정하는 순간 그제야 하나의 경로로 결정됩니다. 과거가 바뀐 게 아닙니다. 과거가 원래 확정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 직관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건은 일어날 때 일어난다. 과거는 이미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는 다릅니다. 사건은 관측될 때 일어난다. 과거는 현재에 의해 구체화된다. 그럼 양자 효과는 어디까지 나타날까요? 원자 하나? 분자 하나? 더 큰 것도? 이것을 측정 문제라고 합니다.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 분자 하나에 2000개의 원자, 이것으로 이중슬릿 실험을 했습니다. 간섭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2000개 원자도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양자역학은 작은 세계만의 이론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본 법칙입니다. 우리가 크기 때문에 못 느낄 뿐입니다. 양자 세계는 우리의 상식을 계속 뒤엎습니다. 과거가 확정되지 않고 입자가 여러 곳에 동시에 있으며 관측이 현실을 만듭니다. 이상하지만 실제합니다. 실험으로 확인됐습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양자역학은 여전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상한 이론이 실용 기술이 됐습니다. 100년 전엔 철학적 논쟁, 지금은 첨단 산업.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양자 센서입니다. 불확정성 원리를 거꾸로 이용합니다.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 이것을 극도로 민감하다는 장점으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원자 하나. 외부 자기장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자기장이 아주 조금만 변해도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바뀝니다. 이것을 측정하면 지구 자기장의 10억 분의 1까지 감지합니다. 이런 양자 센서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지하 자원 탐사, 석유, 천연가스, 광물, 지하 구조에 따라 자기장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양자 센서가 이것을 감지합니다. 시추 없이 지하를 볼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도 있습니다. 뇌파 측정, 기존 장비보다 100배 민감합니다. 뇌의 특정 부위 활동을 정밀하게 봅니다. 간질,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됩니다. 2020년 독일 연구팀 양자 센서로 심장 자기장을 측정했습니다. 태아의 심장도 감지합니다. 임신 초기부터 심장 이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자 암호입니다. 관측하면 상태가 바뀐다는 성질. 이것을 보안에 활용합니다. 광자 하나를 보냅니다. 암호키를 담아서 누군가 중간에 훔쳐보면 광자의 상태가 바뀝니다.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절대 해독 불가능한 암호. 이론적으로 완벽합니다. 2017년 중국이 세계 최초로 양자 암호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묵자호, 베이징 상하이 2000km 양자 암호 통신에 성공했습니다. 2021년 한국도 양자 암호 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정부기관, 금융회사,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원자시계입니다. 세슘 원자의 진동을 이용합니다. 1초의 정의가 여기서 나옵니다. 세슘 원자가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시간. 이것이 1초입니다. 얼마나 정확할까요? 300만 년에 1초 오차. 우주 나이 동안 작동해도 1분 안 틀립니다. 이 정밀한 시계가 왜 필요할까요? GPS입니다. 위성이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가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빛의 속도로 거리를 계산합니다. 1나노초 오차면 30cm 오차. 원자시계 없으면 GPS는 하루에 11km씩 틀립니다. 당신이 내비게이션 켤 때마다 양자 역학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번째, 양자 컴퓨터의 기초. 양자 중첩. 0이면서 동시에 1. 이것이 큐비트입니다. 여러 계산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하지만 큐비트는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외부 환경에 민감합니다. 불확정성 원리 때문입니다. 관측하지 않고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절대 영도 근처까지 냉각합니다. 진공 상태에서 외부와 완전히 격리합니다. 2024년 현재 IBM, 구글, 중국 기업들 1000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실용화는 멀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100년 전 과학자들이 싸우던 이론. 말도 안 돼. 자연이 그럴 리 없어. 지금은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GPS, 인터넷 보안 모두 양자 역학입니다. 불확정성, 중첩, 관측. 이 기묘한 원리들이 21세기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자 역학의 가장 이상한 부분을 봤습니다. 전자는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관측하기 전까지 여러 상태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측정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1927년 하이젠베르크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 물리학자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반대했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하지만 신은 정말로 주사위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100년에 걸친 실험들이 증명했습니다. 자연은 본질적으로 확률적입니다. 우리의 직관과 다릅니다.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입니다. 양자 지우개 실험. 과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연 선택 실험. 현재의 선택이 과거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상하지만 실제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원리들이 기술이 됐습니다. 양자 센서로 지하를 봅니다. 양자 암호로 해킹을 막습니다. 원자시계로 정확한 시간을 잽니다. 당신의 GPS가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100년 전 철학적 논쟁이 21세기 실용 기술이 됐습니다. 하지만 더 기묘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을 다룹니다. 양자 얽힘, 두 입자를 만듭니다. 얽힌 상태로 하나는 서울에, 하나는 뉴욕에 보냅니다. 서울에서 측정하면 뉴욕의 입자가 즉시 변합니다. 빛보다 빠르게 12,000km 떨어져 있어도.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으스스한 원격 작용이라 불렀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명확했습니다. 양자 얽힘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양자 텔레포테이션. SF 같은 이야기지만 모두 현실입니다. 다음 편, 우주에서 가장 기묘한 연결, 양자 얽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양자 역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